2022년 2월 28일 새벽 3시, 이란의 핵시설에 미사일이 맹렬히 쏟아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 베이징의 한 빌딩에서는 불빛이 꺼지지 않고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긴급 속보를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가운데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반나절이 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오랜 침묵 끝에 겨우겨우 쥐어짜듯 내놓은 말은 단 한마디에 불과했습니다.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어떤 말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중국은 그날 밤 그렇게도 깊은 공포에 사로잡혀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그 복잡한 구조와 배경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중국 세관의 공식 기록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이후로 이란산 원유의 수입량은 정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단 한 방울의 원유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성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운 분석 전문 기업인 케플러의 추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이란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원유는 하루 평균 138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대의 이란산 원유 구매국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지중 장부가 숨기고 있던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러한 이중 장부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이란을 떠난 유조선들은 공해로 진입하는 순간 선박 자동 식별 장치 JIS를 꺼버렸습니다. 이는 이들이 해상교통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조선들은 말레이시아 인근 해상에서 다른 유조선과 나란히 붙어 원유를 옮겨 실었습니다. 이후 중국 항구에 도착하는 서류에는 이 원유의 원산지가 말레이시아산으로 기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위장이었지만 결국 숫자가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약 60만 배럴에 불과한데 중국이 말레이시아산으로 구매한 양은 이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존재하지 않는 석유가 수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만적인 구조는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중국과 이란은 25년간 지속될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실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일본 엔화 기준으로 약 57조 엔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계약이었습니다. 석유 및 가스 개발부터 항만, 철도, 통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은 이란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고립되어 있던 이란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존재가 바로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화웨이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심지어 군사기술까지 공유하며 양국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물론 중국에게도 이러한 관계를 심화시키는 명확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란산 원유는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8달러에서 10달러가량 저렴했습니다. 하루 138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이 가격 차이를 곱하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독립계 정유업계에서는 티파트이라고 불리는 중소정유 공장들이 이 저렴한 원유를 통해 가동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티팟 공장들은 중국 전체 정유 능력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이란산 저가 원유는 중국 경제의 필수적인 동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면서 이 모든 복잡한 구조 전체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가장 큰 식은땀을 흘린 것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발의 공격도 받지 않은 중국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타이밍은 최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붕괴로 인해 그곳으로부터 공급되던 저렴한 원유 라인마저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저렴한 원유를 공급받던 두 개의 핵심 경로를 동시에 잃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충격은 즉각적으로 숫자에 반영되었습니다.
공습 직후 초대형 유조선 VLCC의 용선료는 사상 최고치인 4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보다 94%나 폭등한 수치였습니다. 보험 문제 역시 심각했습니다.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주요 보험 회사들이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 위험 보험 가입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48시간 만에 보험료가 5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보험 없이는 항구에 입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단 한 발의 포격도 없이 단지 보험 취소만으로 사실상의 봉쇄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를 10배로 올리면 차량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세계 에너지 안보의 핵심 목구멍입니다. 가장 좁은 부분은 서울에서 인천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형 선박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왕복단 6km에 불과한 2개의 차선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약 20%가 매일 이곳을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가 모두 이 해협을 경유하여 운송됩니다.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항로가 완전히 막힌다면 중국은 하룻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조달 루트를 통째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게는 대체 수단이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 비축유와 상업용 재고를 합치면 75일에서 111분의 원유는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라는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은 전체 수입량의 6%만을 감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우디나 UAE로부터 원유를 구매하려고 해도 달러 결제를 해야 하고 이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거쳐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자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란산 원유가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안화로 대규모 결제가 가능했던 유일한 국가가 바로 이란이었던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역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2025년 시점에서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절감되는 석유 수요는 전체 수입량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의 위기를 해결할 현실적인 수단이 중국에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딜대일로 사업의 중동 지역 핵심 거점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유럽까지 연결하려던 물류 네트워크의 한가운데에 이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불안정해진다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한 철도와 항만 인프라가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한다면 타지키스탄에서 카스피해를 건너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택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가 통제되어 끝없이 산길을 달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비용과 시간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인 체면 또한 말이 아니게 됩니다. 몇 년 전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며 중동의 새로운 질서, 주창자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중국이 정작 핵심 파트너의 붕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 관영 언론은 겉으로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에너지 공급 다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편을 드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란 없이도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파는 한반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채 공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미 실전 운용 가능한 핵무기를 손에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김정은의 머릿속에 핵이 있었기에 공격받지 않았다는 논리를 더욱 확고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공습 다음 날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협상 카드는 놓지 않는 고도로 계산된 모호한 전략입니다. 만약 이란이 무너지면 중동에서 미국을 견제하던 세력이 사라지고 미국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단 6km에 불과한 해협과 제재하에 있는 한 국가의 저렴한 원유의 목줄을 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을 보호하면 미국의 2차 제재가 중국 금융기관을 직격할 것이고, 이란을 버리면 공장의 연료 공급이 끊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장들이 서서히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에너지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동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일본의 휘발유 가격이나 슈퍼마켓 상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대국들 간의 게임처럼 보이지만 그 종착점에는 바로 우리의 지갑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